하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전관 특혜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또 불법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콕 집어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말을 두고 미묘한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긴장한 듯 잔뜩 허리를 굽혔고 짧은 악수를 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한 인사말이 없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을 하던 문 대통령.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었던 검찰 개혁을 콕 집어 말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력하라. 또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을 앞에 놓고 윤석열이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강조한 건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최근 타다 기소 과정의 잡음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작심 발언, 경고성 메시지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 의지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느냐면서 수사 공정성을 보장할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것일 뿐이란 설명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공정이란 화두를 더한 오늘 5번째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선 법조계 전관 특혜 척결, 사교육 시장 특별 점검, 채용 공정성 확립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앞세워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오늘 자리에서 논의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 시장 특별 점검에는 경찰과 국세청이 나섭니다. 돈을 받고 학생들 자기소개서나 또 과제물을 대신해주는 사교육 업체들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그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태호 기자입니다. 대대적인 단속 대상은 이른바 입시 코디로 불리는 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입니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는 동안 4년 전 67개에 불과했던 입시 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258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등을 통해 소위 금수저 스펙을 만들어줍니다. 한 500에서 800 이렇게 하는 것 같고 50분 컨설팅 하는데 2주에 만나는데 60만 원. 교육부는 이런 고액 사교육 업체가 수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합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학원부터 점검해 자소서 대필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학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렇게 수시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면서 정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학원가에선 단속에 대한 불안보다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입시 컨설팅보다 정시가 확대될 경우 커질 수능 사교육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다 정시 늘어나면 재수 종합반도 생기고 애들 수능 과외 시장도 활짝 열릴 테고 두루두루 아주 되게 좋아하시죠. 때문에 정시 확대를 맹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수시 제도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SBS 임태호입니다. 내에서는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검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네, 어제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1980년 광주에 발포 명령을 내렸던 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한 건데, 자, 보시는 대로 전두환 씨,
골프 치고 또 걸어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과거에 대한 질문에도 앞서 들으신 대로 자기 생각을 답했습니다. 자, 전두환 씨는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가 있어서 재판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일로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질지 먼저 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거짓말쟁이라며 비판한 전두환 씨. 같은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린 광주에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거동 불편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을 주장하며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골프장에서 목격된 전 씨의 모습은 그런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거동이라든가 스윙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말하는 모습 등등을 봤을 때 지극히 건강해 보였고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제가 추궁할 때는 강한 어조로 항변을 하다가 제가 세금과 추징금 얘기를 하니까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 씨는 반드시 법정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음 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집 앞에서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벌일 계획입니다. 전 씨 측은 치매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일들은 거의 기억을 못했어요. 어제 일단 골프장 떠나서 서울 집에 오셔가지고도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불출석 허가 사유는 복합적이어서 당장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입장을 들어본 뒤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8차 공판에는 5.18 당시 헬기 부조종사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일단 이날까진 유지할 방침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5.18 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전두환 씨가 골프 칠 힘은 있고 재판받을 힘은 없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독 자유한국당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골프장에서 한 이 발언.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돼서 모른다 난. 정치권은 특히 분노했습니다. 5.18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한평생을 망언으로 점철하는. 여야 구별 없이 전 씨가 건강함을 스스로 입증했으니 앞으로 재판엔 강제 구인하란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단 말입니까? 계속 출석을 불응하면 강제 구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평가들이 제각각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8 국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법 시행 14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못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2월 지각 추천에 자격 논란까지 빚었던 한국당 추천위원들을 청와대가 결국 반려했고 이후 새 기준 만드네 또 문제인물 교체할지 말지로 힘겨루기 하느라 9달을 더 허비했습니다. 확정했고 다 준비했는데 이 여권하고 조금 조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법 시행 후 1년까지로 규정한 5.18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지났고 이를 연장하는 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보다 5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주한 미군이 한국에 배치될 때 추가로 받게 되는 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담금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 장병이 한국에 파견될 때 수당이 늘어나 급여가 15% 이상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운용 비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한정시킨 현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 협정을 고쳐서라도 올해 5배 이상의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예년 수준을 벗어났다는 입장입니다. 역외 부담 등등을 포함한 미치게 그런 어떤 그 설명 부분이 있고 또 요청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종료로 한미동맹이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큰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많은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백서를 만든다는 각오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단장인 임관혁 안산지청장과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 영동지청장과 평검사 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평검사 5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부산 항운노조 취업비리 사건 등 대규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백서를 만드는 것처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관련 의혹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를 거쳤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을 이번 수사를 통해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6일 임관혁 단장을 만나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과거 수사 기록 등이 방대한 만큼 수사단은 당분간 자료 검토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도 업무 협조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조사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참사 직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허술했던 구조 과정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았던 사람은 해경 간부 1명이었습니다. 그해 5월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 6월에는 국회 국정조사도 이루어졌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발등을 벌이는 가운데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5년 첫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데다 또 예산 배정도 늦어지면서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던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물속에 있던 세월호가 육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난 2017년 7월부터는 선체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침몰 이유가 내부의 결함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안에 있던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또 구조된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를 탔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신 대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 또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조사를 방해하려던 세력까지 있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지금도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의문과 의혹을 풀고 이 사안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CJ ENM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이 전체 4개 시즌 가운데 2시즌에서 투표 조작 혐의를 시인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지요. 제작진은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생방송 문자 투표 전에 이미 등수를 정해놓았었다며 이른바 PD픽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순위 조작 혐의로 구속된 제작진은 담당 안모 PD와 김모 총괄 PD 등 2명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연습생 20명의 최종 순위를 정해놨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라운드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순위를 정해두고 사실상 제작진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연습생들을 골랐단 겁니다.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는 요식 행위였던 셈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안 PD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방송된 프로듀스 X101과 지난해 방송된 프로듀스 48의 순위 조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프로듀스 시즌 1과 2의 조작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스 시즌 1의 출연자인 니와 시오리는 SNS를 통해 당시 모든 결과는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연용 노래인 핑미를 처음 들었을 때 일부 기획사의 연습생들은 이미 곡과 안무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에 모기업인 CJ ENM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경찰이 위조 수표 조직을 추적해 9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선 것만 해도 액면가가 7조 8천억 원에 달하고 한 장에 1,000억 원짜리도 있었는데 유통시키기도 쉽지 않은 이 고액의 가짜 수표들 왜 만들었고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련 번호와 발행은행 지점장 이름이 적힌 자기압 수표. 빛을 비추자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까지 드러납니다. 액면가가 무려 1,000억 원. 얼핏 보면 진짜 같지만 가짜 수표입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위조 수표 유통 조직을 잡았는데 이들에게 압수한 위조 수표 총액이 무려 7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표는 정교하게 위조됐다 해도 금액이 워낙 커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쓴 걸까? 위조 수표 유통 조직원 간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딱 10장 사, 10장만. 더 이상도 필요도 없고. 회사의 저것들이 담보로 뭐. 시중에서 현금화를 시도하는 위조 지폐와 달리 기업 손실을 허위로 메우거나 자본금을 부풀리는 데 사용된 걸로 추정됩니다. 100여 장씩 무더기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복구했는데 나머지 게 50억짜리인데 186장 갖고 있네. 어디 건데? 이런 위조 수표는 액면가의 0.02에서 3%.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위조 수표의 경우 3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하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위조 수표를 거래해왔습니다. 이들의 핵심 유통책 역시 이 역 근처에 있는 상가 카페에서 위조 수표를 거래하려다가 경찰 유인에 넘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핵심 유통책 1명을 포함해 위조 수표 유통 조직원 9명을 지난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에게 위조 수표를 만들어 넘긴 제조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재판에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유 전 의장의 행위에 죽음에 이르더라도 상관없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아내를 골프채와 손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후 상당 시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외도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색 수의 차림의 유 전 의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선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유 전 의장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실신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선 소주병과 피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유 전 의장의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조만간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미리 벌금을 내고 몽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오드바이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경찰은 오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여서 항공위반법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혐의를 부인하다 항공사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열흘 동안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비판 여론이 높지만 도르지 소장은 벌금만 내고 곧 출국할 걸로 보입니다. 강제 추행죄는 통상 징역 10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데 도르지 소장의 경우 외국인이고 초범이어서 검찰이 별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약식 기소를 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또 사건 직후부터 몽골 정부는 도르지 소장이 면책 대상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줄 걸로 분석됩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결정하면 도르지 소장은 벌금 상한액을 미리 공탁한 뒤 판결 전에 몽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자신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고은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영미 시인이 주장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시인은 시 괴물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통쾌합니다. 네,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직 고위 인사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정부가 오늘 해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집값 많이 뛴 서울 동작과 경기도 과천은 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냐는 오늘자 한 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전 고위 인사 이름까지 거론되자 국토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작구는 아직 재건축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제외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지정한 이유와 제외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를 고려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지역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선이 많습니다. 주정적, 투기적 모두가 구단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부분만 사실 동단위 규제했거든요. 소유자의 선호가 달라진다든지 또 풍선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까지나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건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단위로 지정과 해제가 가능한 상황에선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당국으로선 경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 힘 빠지게 하는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오늘 민주당이 시끄러웠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분간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공개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찬반 토론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유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확대 간부 회의. 당 청년정책기구를 이끄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작심한 듯 모병제 제안을 비판합니다.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 국가란 현실을 언급한 뒤 특히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모병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라며 시기상조론, 불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당 청년위원장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년 대변하는 당직자들이 모병제를 놓고 공개 충돌한 상황. 두 발언 모두 사전 조율 없이 이뤄져 회의장엔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모병제 제안을 총선 공약에 포함할지 당장 논의 계획도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에서 그리고 당분간 당은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어요. 재원 마련, 장병 운용 계획, 군 전체 급여 체계 조정 같은 구체적인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 대표들의 공개 의견 충돌까지 이어지자 민주당 내에선 과열이다, 엇박자 자제하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에서 한 40대 남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길 가던 여성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급히 달아나던 여성은 근처에 있던 취재 차량으로 몸을 피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을 배회합니다. 젊은 여성이 지나가자 나체 상태로 쫓아갑니다. 여성이 놀라 도망가자 뛰어서 따라갑니다. 당황한 여성은 날씨 취재를 위해 인근에 정차해 있던 TJB 보도 차량으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고 긴급히 몸을 피합니다. 일로 타세요. 왜 문 열어? 타세요. 잠궈. 다 드세요. 빨리 잠궈. 남성은 여성이 차에 탑승하고 경찰에 신고된 뒤에도 차 주변을 떠나지 않고 서성거립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불러서 뒤 돌아봤는데 저분이 저렇게 알몸으로 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오셔가지고. 오늘 아침 9시쯤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40대 초반 A씨가 나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여성을 위협한 뒤에도 한참을 머물면서 운동을 하고 2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지구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인적사항도 얘기 안 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어떻게 확인했더라고요. 또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는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추위는 물러가겠지만 대학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주 목요일엔 서울 기온이 다시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이 두꺼운 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조금 놀랐고요. 목도리를 했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는 패딩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어느새 겨울 풍경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물 위로 살얼음이 뒤덮였고 배춧잎은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파주의 한 배추밭입니다. 이곳은 한때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배추에도 서리가 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마곡간도 분주해집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저희 지금 말들도 체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4.4도, 서울 1.1도 등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건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데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날에도 입시 한파가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능날인 14일에 서울과 수원, 춘천 등이 영하의 날씨를 보이겠고 찬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5도에서 10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서울과 전라도에,
수능일인 목요일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돼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홍콩에서 시위 현장 근처에 있던 건물에서 떨어진 한 대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홍콩 당국은 오히려 대응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옥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검은 대형 플래카드와 국화를 손에 든 시민들. 홍콩 과기대 2학년 차오츠록이 오늘 오전 숨졌다는 소식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오츠록은 지난 4일 새벽 시위 현장 부근 주차장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고공 시위를 하던 시민의 추락 사망 사건은 있었지만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쳐 숨진 건 처음입니다. 홍콩 매체들은 차오츠록이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경찰이 구급차 진입과 후송을 방해했다는 증언과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차오츠록을 밀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락 책임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법원은 시위 현장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있던 16살 학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의 눈을 다치게 하려는 공격 무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 사법당국 할 것 없이 시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홍콩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쿠도와충이라고 불리는 균이 있습니다. 일본이 2011년 제주 양식광어에서 식중독의 원인을 발견했다며 이름 붙인 건데요. 일본 호생성은 이를 근거로 제주 양식광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수입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저희는 일본 연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 우리 보건당국이 확인을 위해서 본격적인 인체 역학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취재 결과 일본의 그 연구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지난 6월 제주 양식광어 수입량에 대한 검역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높이자 제주광어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제주광어 속 쿠도와충이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 근거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요.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쿠도와충에 의한 식중독 병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어민들은 우리 보건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쿠도와충과 식중독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인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인체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똑같은 제주 양식 광어를 섭취한 뒤 구토나 설사 증상이 없는데도 쿠도와충이 검출되는 사례를 다수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본이랑 회의하거나 토의하고 서로 발표회의를 가질 때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연구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도출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1년 내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최소 100명은 확보해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10년 넘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한국에서는 한 15년, 16년부터 그런 이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근거로 이뤄진 일본의 검역 강화 조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의 대명사인데요. 정부가 이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특활비 예산 추이부터 보시죠. 올해 2,860억.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6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60억 원, 9.1% 깎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특경비와 업추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특정 업무 경비, 이른바 특경비, 업무 추진비, 이른바 업추비 이 두 가지 항목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합쳐서 277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특경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일정 금액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업무 추진비는 50만 원 이하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제2의 특활비다, 깜깜이 예산이다, 쌈짓돈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정리해보면 특활비 260억 원 줄이고 특경비와 업추비 277억 원 늘린 셈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요. 감사원이 직원들한테 특경비를 무분별하게 지급했다. 공정위와 권익위에서 업추비를 회식비에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공정위가 업추비 사용 내역 인터넷에 공개한 건데 월별로 얼마 이런 식입니다. 공개가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특활비를 줄였다더니 실제로는 다른 주머니 찾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0%를 조금 넘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올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여드는데 한편에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명소 유달산. 중장년 관광객들 사이로 20대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서울 청년들로 목포에서 석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좀 지치고 그냥 뭔가 항상 급하고. 이들을 인솔하는 김한나 씨 역시 지난해 여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아예 눌러앉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기가. 사실 목포도 정이 들었지만. 지난 한 해 목포살이 참가자 6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28명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내려와 살겠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저희 아빠는 미쳤다고 했고 목포까지 가서 뭐 하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으면 됐다. 이렇게. 빈집을 고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운영하는 이도 있고 망한 가게를 새내어 채식 전문 식당을 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여기 구도심이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젊은 층 인구가 급감한 전북 군산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서 내려온 27살 백서희 씨는 군산에서 빈집을 고쳐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근대 의상을 빌려주고 사진도 찍어줍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도면 그리고 컨셉 짜고 뭐 하나하나 사는 것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백 씨 말고도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온 13팀의 청년들이 한 대기업의 창업 지원을 받아 군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 원도심에 넘쳐나는 빈집도 참신한 사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30대 청년 최환 씨는 빈집을 고쳐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빈집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반지하 빈집엔 버섯 농장도 여러 곳 만들었습니다. 서울이었으면 경쟁이 치열해서 아무도 기회를 저희한테 주지 않지 않았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이기에 오히려 기회와 도전의 문이 열렸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네, 식탁과 의자, 심지어 손님도 없이 주방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주방 공간과 설비를 함께 쓰는 이른바 공유 주방인데요. 몸집을 줄여서 새 활로를 찾는 외식업계 이야기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쉴 틈 없이 들어오는 고객들의 배달 주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관제센터의 직원들. 메뉴에 따라 입주한 점주들에게 보냅니다. 600여 제곱미터 공간에 작아 보이는 공유 주방이지만 배달 음식이 전문인 19개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으면 대기 중이던 배달 기사들에게 연결됩니다. 식당들은 요리만 신경 쓰면 되고 임대료와 서빙하는 인건비 부담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몰랐던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음식점 하는데. 창업 비용 부담이 적다 보니 올 들어서만 10여 개의 공유 주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조리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을 벗어나 창업 컨설팅과 함께 IT 기술을 통해 유통과 배달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정보 비대칭을 많이 줄여주죠. 그래서 외식업자들의 그런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보완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정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공유 주방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현행법은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가리기 위해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사업자만 허용하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형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개개인마다 나오게 돼 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규제가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제도화가 된다면 다른 영업자들도 그 혜택을 좀 다 받게 좀 됐으면. 또 공유 주방이 배달 음식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배달 대행 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기준도 필요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아주 특별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가 아닌 아마추어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인데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이 연습실은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차지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배움의 기회를 얻기 힘든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해 지난 2010년 창단됐습니다. 악보도 모르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얘들하고 해서 진짜 잘 맞춰지는 날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소질을 발견해 음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꿈을 키워준 오케스트라의 봉사자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위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받아온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Enjoy what is happening together. 창단 10년째를 맞은 올해 오케스트라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서울시향 부지휘자 윌슨 음과 함께 대국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는 겁니다. 전공자들처럼 매끄럽진 않지만 마음을 모은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자랑스럽고 서로 마음을 주고 진심으로 음악을 대할 때는 훌륭한 음악이 나오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SBS 김수현입니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첫 고발 54일 만인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과 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월부터 4차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